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일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이제 상담의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이 과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이 과목의 어떤 특징,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 그대로 법적, 윤리적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따져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한번 이런 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죠. 예전에 지금도 물론 없진 않은데,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상담이 확 그렇게 그 교회 프로그램의 중심에 선 적이 있어요. 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이때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상담의 열풍 속에서 교회 내에서 서로 성도 어떤 그냥 평신도 분을 트레인시켜서 그분이 어떤 그 교회에 상담사 역할을 하는 이런 식의, 물론 이름은 조금 그 교단마다 달랐지만 약간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진행이 되다가 아쉽게도 언제부턴가 조금 이렇게 자취를 많이 감췄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 내 상담 부서가 잘 돌아가는 교회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좀 활성화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많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이 이런 윤리적 법적 이슈가 충분히 이렇게 다뤄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밀 유지가 안 됐어요. 기밀 유지. 그러니까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confidentiality라고 해서 기밀 유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담사면 저를 찾아온 분이 내담자라고 하죠. 저랑 내담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그 상담 내용은 그 누구하고도 공유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원칙이 교회 내에서 그냥 쉽게 이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께서 상담사로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찾아온 어떤 다른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계시다가 뭐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하실 때 막 그분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옆에 사람 막 다 들리게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중보기도 모임에서 제가 뭐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겠는데요, 뭐 아무개 집사님께서 요즘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시대요, 막 이렇게. 물론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일이 그 내담자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어떤 충격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룰이 안 지켜지고 법적 또는 윤리적 이슈가 많이 이렇게 브레이크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적인 태도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좀 그때만큼 강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성적인 문제들, 교회 내에서의 뭐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그런 성적인 이슈들. 결국 그런 게 다 이제 법적, 윤리적 이슈와 관련이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강한 주의를 받고 좀 시작했으면 그래도 좀 차이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과목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수업입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상담학 쪽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걸 만약에 이제 어겼을 때는 어떤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퍼니시먼트가.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정도로 아직까지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른데 물론 그러니까 그 강령이라죠. 윤리 강령 그게 많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제일 흔한 ACA부터 이제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부터 해서 뭐 그런 협회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데 거기 협회마다 다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윤리 강령을 마련할 때 많은 부분에서 좀 이제 미국에서 본따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이제 비슷한 부분을 그냥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많죠. 뭐 이렇게 진단할 때, 뭐 내담자의 증세를 진단할 때 있어서도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DSM-5 같은 걸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이랑. 근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성되고 또 나중에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교회 내에서 어떤 상담 쪽에 책임자나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려줄 위치에 서게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죠. 네.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 수업이 굉장히 어떤 코어 수업이에요. 핵심 수업.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업 듣는 학생분들 중에 나중에 라이센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본격적인 전문 상담사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라이센스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LPCC라고 캘리포니아 LPCC 트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이제 계속 실습을 하면서 시간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스테이트마다 다르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LPCC는 기독교의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라이센스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전문 심리 상담사 라이센스고, 미국에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일본에 계신 분들은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도 종류가 많죠. 뭐 한국 기독교 상담 협회에서 주는 그 라이센스가 있고, 또 일반 뭐 심리 상담 협회에서 주는 그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그런 게 또 있죠. 또 아무튼 그게 다 있어요. 지금 한국도 그걸 굉장히 좀 이제 구체화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학교를 만약에 졸업하시고 내가 미국에서 앞으로 프로페셔널로 이렇게 좀 어떤 라이센스를 따서 진짜 일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그 과정에서는 60학점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학교를 졸업하시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다른 학교나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콜수업을 통해서 좀 보충해서 그 자격 요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과목의 핵심 그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수업이고 의미가 있는 수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수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상담 심리 치료란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뭐 이거는 뭐 정의하는 게 뭐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데, 상담 심리 치료 또는 뭐 심리 상담 치료 뭐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께서는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의무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받아보라고 이제 해서 이제 받은 경우도 있고, 제가 좀 힘들어서 이제 좀 그 상담소에 가서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들은 상담사분들이 다 해서 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맨더토리로 만났든 자발적으로 만났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샌더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상담 치료란 매우 개인적인 노력이다. 그리고 그 상담실이란 굉장히 비밀스럽고
자신의 감정과 모든 그 고민과 뭐 관심이 공개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만난 상담사 또는 만난 지 몇 달도 안 된 상담사하고도 자기의 가장 깊은 부분을 공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innermost, 그죠? innermost feeling을 막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상담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상담실 안에서 때로는 물론 이건 그분이 방문 목적이기도 하죠. 그 내담자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담사로 나중에 일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프라이드. 또는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또 좋은 결과를 또 얻은 경험이 있다면 이거를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제 글이나 브런치의 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몇 번 밝혔었는데 저는 원래 엔지니어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쭉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 중에 이제 저도 위기가 있었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회사 다니고 뭐 엔지니어이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상담소도 주변에서 찾기 쉽지 않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때 제가 힘들었을 때 그죠?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막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힘든 시절. 그때 만약에 내 옆에 정말 건실한 상담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한두 명 있었다면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변에 없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가 친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뭐 상담처럼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식사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좀 마음을 좀 위로받고 이런 거였죠. 근데 정말 내가 그때 위기의 순간에 좀 제대로 된 상담 같은 걸 받았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방어하는 시간이라든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왜곡해서 나를 봤던 그런 시절들을 조금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랑 그렇게 좀 제대로만 진행되면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내담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담자예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는 상담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노크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뭐 뭘 원할까요? 내담자로서 여러분께서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샌더스가 얘기하는 거는 내담자들이 이제 많이 공통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자, 상담사가 지금 이 오피스에 앉아 있는 이 상담사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담 기법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어떤 전문성, 기술, 그죠? 왜냐면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어떤 그전에 연도 없던 사람인데 찾아왔다면은 그런 부분을 당연히 기대하고 온 거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얘기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상담사는 내가 여기 이 사무실에서 얘기한 거를 모두 다 진짜 비밀로 유지해 줄 건가? 컨피덴셜리티를 유지해 줄 건가? 이게 굉장히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이제 LA에 있는 그 한인타운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그 어소시에이트 카운슬러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는 아니죠. 일한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물론 뭐 이렇게 페이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그냥 수고료식으로 그냥 아주 햄버거 한 끼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돈만 받고 이제 세션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락이 가끔 와요. 저한테 이제 전화나 뭐 문자로 상담받고 싶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예전부터 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걱정이 돼서 조금 주저했습니다. 예, 그 걱정이 뭐겠어요? 몇 가지 있지만 이제 알려지는 거죠, 내용이. 아,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 이 자체도 상당히 꺼려해요, 알려지는 게. 그리고 뭐 그 내용이 알려지면 정말 정말 싫어. 그런 최악의 상황이죠, 그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걱정 많이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사가 나를 정말 존중할 건가? 뭐 나를 그냥 어떤 일로서 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애정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할 것인가, 나를. 그죠? 그런 게 당연히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겠죠. 이 상담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를 이 상담사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 그게 매치되는가? 그죠?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상담사는 자기의 개인적인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내담자한테 강요하거나 부과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그게 뭐 은연중에 약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동성연애에 대한 그 테마, 그런 토픽으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담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어떤 그 표정이라든가, 그죠? 막 이렇게 만약에 뭐 내담자가 그런 부분을 갖고 고민 중인데 내담자가 막 그 표정이 막 이상해진다거나 막 이렇게 불편해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게 다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가 비슷할수록 서로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려하겠죠. 그죠? 네, 들어가면서. 아무튼 그런 것들입니다. 내담자들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와 윤리 규정. 그러니까 윤리란 이게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의무적인 윤리가 있고 목적론적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인 윤리는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강조했던 그런 철학에 바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과 하나님의 권위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행위는 올바르고 어떤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하면은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목적론적 윤리는 이게 뭐 그 동기나 출발점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고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런 행동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좋은지 나쁜지 몰랐는데 의도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윤리적인 행동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윤리 규정의 근간 5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 내담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5가지 원칙. 정신건강 윤리 규정의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담사가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피스에 앉아 있을 때 내담자가 이제 대기실에 있어요. 5분 뒤에 들어온대요. 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유익해야 돼요. 유익성과 무해성. 당연히 유익해야죠, 그죠? 상담사를 찾아왔는데 내담자가 어떤 이득을 갖고 가야죠. 그리고 무해성. 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떤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뭐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충실성과 책임성. 그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이제 공평성. 막 어떤 사람은 막 뭐 너무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약간 이제 불친절하게 대한다. 이러면 이제 좀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죠, 상담사로서.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좀 여러분께서 지금
눈여겨 보셔야 물론 다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많이 요즘에 저의 어떤 그 관심을 끄는 항목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상담 세팅에서 무해성, 물론 이제 그걸 의도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뭐 그게 목사님이든 뭐 어떤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담사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본의 아니게. 왜 그런 걸까요? 왜?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냥 그 힘의 관계, 파워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상담사가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내담자보다 더 힘을 많이 가진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권위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경우, 또 이제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권위로 이렇게 누르는 경우, 내담자를. 그런 게 좀 이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성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한 그 덕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그러니까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사가 되는 목적이 뭐 다 이제 개인 사연이 있을 텐데 결국은 남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고 싶은 그 동기가 제일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서만 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믿고 막 이런 마음, 진실된 마음, 그죠? 여러분도 좀 이제 학생분들이 좀 이제 저의 수업을 듣는 분들의 이제 나이가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40 초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살아오셨으니까 느껴지잖아요. 그 진실함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큰 건지, 이게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어떻게 당장 뭐 눈에 들어오는 이득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실성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특히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그런 퀄리티를 가진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시고 한번 좀 상담사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좀 많은 좀 뭐랄까 프랙티스도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면서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연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상담. 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교단마다 약간 또 보는 시야가 다르고 상담사마다도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과 소위 말하는 일반 상담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고, 사람을 결국은 이제 내담자가 제일 필요한 건 이제 이해받는 거, 그리고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존중받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잘 이루어져도 상담의 절반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뭐 기독교 상담의 일반 상담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떤 그런 이제 영적 그리고 기독교적 윤리 이런 거를 많이 좀 이렇게 리플렉션 하는 거겠죠. 그 상담 세팅 안에서 그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이렇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적용한다면, 단지 하냐 안 하냐의 차이보다는 어떻게 그거를 이제 상담 세팅에서 녹여내느냐, 그죠? 그건 이제 상담사의 재량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그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윤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상담사는 교회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아니면 일이 아니고 봉사든 뭐든 굉장한 윤리성을 요구하는 잡이에요, 사실. 그래서 부도덕한 행동을 그게 이제
알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도 이제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의도하지 않게.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밀 사항에 대한 거,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소문이 나게 되는 거,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되신다면 어떤 그 전문가 밑에서 라이센스를 이미 받으신 분 밑에서 감독을 받아야 돼요. 수련 감독, 이제 슈퍼바이저를 만나게 될 텐데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랄까 이제 상담사로서 한 명의 상담사, 테라피스트로서 이렇게 성장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도 좀 리플렉션도 하고 이럴 기회가 되게 많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를 갖고 와서 그걸 같이 이제 고민하고 기술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실습적으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그 뭐랄까 관리를 받아요. 상담 그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 상담사 뭐랄까 정말 남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 있고 정말 진실된 상담사가 된다는 거는 많은 걸 요구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근데 또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발전하는 거를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1년 전에 했던 상담 그 노트를 쓰잖아요. 상담 끝나고 이제 노트를 쓰는데 프라가스 노트라고 해서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구나. 그때 부족했던 게 막 보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또는 어떤 그 테라피스트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예. 자, 해서 이제 윤리는 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과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도어티라는 분은 그 이상적인 상담사의 덕목을 크게 이제 용기 그리고 돌봄 그리고 지혜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거만큼도 많은데 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결국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케어. 그러니까 이게 상담사는 이제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내담자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상담사의 머릿속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담자가 우울증 때문에 찾아왔다. 남편이 뭐 술을 먹고 맨날 행패를 부린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 물론 그 얘기는 잘 들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좀 반응도 하고 이러는데 그 머리 안에서는 그 순간 많은 걸 또 이렇게 캐치하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순간 이 내담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 내담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여러 가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질문도 그렇고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이제 막 트레이먼트 플랜 같은 거 짤 때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담자의 그 웰빙을 위한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최고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용기, 돌봄, 지혜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이상의 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웰펠이란 분들 이제 그 여러분께서 이제 교재로 이제 보셨을 텐데 이번은 이제 전문가 윤리에 대한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윤리적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답변은 문화마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배신, 그죠? 배신. 우리가 싫어하는 그 가룟 유다. 네. 근데 그게 어떤 그 아프리카 부족인가요? 그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부족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족은 배신을 되게 막 좀 막 좋은 거, 막 그 커뮤니티에서는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막 좋은 거 막 이렇게 여기는 부족도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문화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그 담론이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상담사로 일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윤리적인 판단인가? 이런 거. 근데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트리키해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그 가끔 그 뭐랄까 내담자와 어떤 컨플릭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원치 않게 이런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좀 뭐랄까 인지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상담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상담사분들이 막 내담자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내담자들, 아니 그 상담사분들이 자기 어떤 윤리의식, 윤리적 판단을 할 때 많은 거를 참조하죠. 이제 참조 소스로 뭐 여기 나온 문헌이라든가 뭐 윤리 강령, 뭐 그 외에 뭐 철학적인 책, 그 외에 뭐 뉴로사이언스에 관련된 책까지 읽어봐요.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요. 동료나 슈퍼바이저하고. 물론 이제 얘기할 때 그 내담자의 이름 같은 건 공개 안 하고 이제 상황만 얘기하겠죠. 지금 내담자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내담자가 지금 미성년자 12살 아이인데 막 성적인 막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근데 그 상대방도 미성년자다. 둘 다 미성년자인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있고 이거를 자기 부모님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이게 그냥 아는 사이고 뭐 교회 세팅이 그러면 이제 뭐 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상담 세팅이면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져요.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동료들과의 그 협력 또 회의도 많이 해요. 이런 거 막 할 때 컨설팅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도 이제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좀 이런 거 할 때 많은 또 저널이라든가 논문 또 책도 읽으시고 좀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정해진 막 이렇게 픽스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또 시대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윤리적 의사 결정 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 결정을 할 때 모럴과 밸류와 에틱스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여러분 모럴과 밸류, 에틱스의 차이가 뭘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모럴은 말 그대로 그 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결정되는 관습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스 탔는데 너무 피곤한데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뭐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등이 굽은 할머니가 탄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를 해야 되죠. 뭐 좋든 싫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모럴이죠, 모럴. 그 사회의 관습. 그리고 value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가치예요, 가치. 무엇이 좋은 행위고 옳은 건지 개인적인 value가 있죠, 여러분도. 그리고 ethics는 약간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철학에 내재된 원리와 인간의 행위, 도덕적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가 있나요? 법이 있죠, 법. 그죠? law. 그러니까 법은 뭘까요? 아주 미니멈, 최소한의 requirement죠.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을 띠는 그런 어떤 도구,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반하면 퍼니시먼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는 이런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냥 ACA 코드를 아마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다른 협회에서도 많이 이제 자기네 그 강령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챕터 1에서 6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5가지랑 거의 비슷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respect for autonomy.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본인의 내담자의 어떤 자율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non-maleficence. 이거는 이제 무해성이죠, 무해성. 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beneficence. 유해성이 아니라 유익성,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5가지랑 굉장히 비슷하죠. 해가 없어야 되고 이득이 줘야 되고 자율권을 존중해야 되고 내가 막 힘이나 권위로 누르면 안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justice인데 정의. justice.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justice, 정의로운 거를 많이 또 취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미성년자를 상담하는데 얘가 맨날 이렇게 가끔 몸에 멍이 들어서 온다. 예, 몸에 멍이 들어요, 가끔씩.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물어보면 될까요? 무슨 일 있었니? 미국 그 ACA에서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 그 보호센터에. 그러니까 차일드 애비유즈, 아동 학대로.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의심이 가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그 판단이랑 실제 조사나 어떤 그 후속적인 작업은 그 관련자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무조건 일단 신고하면 돼요. 그게 그냥 의심만 가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넘어져서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신고 안 할래요. 괜히 뭐 이상할 것 같아요. 거기 뭐 집에 복지사들하고 뭐 경찰 들이닥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맨데토리로 신고해야 되는 거. 노인 학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노인분을 상담하는데 이분이 살이 저번 달보다 막 빠져 보인다. 밥을 안 드시나요? 밥을 안 주시나요, 누가? 그렇게만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학대받고 있다는 그런 심증만 들어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상담사들은 상담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의 어떤 그런 악한 요소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런 걸 축출하는 그런 무브먼트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스티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idelity, veracity 이런 덕목들 다 비슷해요. 아까 나온 진실돼야 되고 약속하는 걸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여러분이 이제 상담사로서 앞으로 이제 생활하실 때 뭐 어떤 덕목을 키워가고 그걸 지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 얼마나 또 내담자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상담사는 이런 것들 염두에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그 리듬이나 어떤 감을 이제 일단은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밑에 나온 것도 다 비슷한 겁니다. 필요한 벌추 에틱스도 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디서먼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분별 다 이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중년 여성분들 3명이 오늘 오전에 왔는데 각자 이제 다른 시간에 다 어떤 남편의 그 어떤 불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부정에 대해서. 같은 토픽일지 모르지만 이 3명의 컨텍스트는 다 달라요. 그 맥락은. 그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트리트먼트 플랜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세하게 좀
뭐랄까 다르게 좀 다가설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서먼트. 그다음에 이제 acceptance of emotion.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윤리적인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도 잘 살펴보세요. 예. 그게 또 많은 또 참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self awareness,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리고 이제 interdependence 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거,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윤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좋은 어떤 소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런 의사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만약에 대학 여대생이 내담자예요. 근데 그 이제 성인이죠, 나이로는. 근데 자살 충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냥 그러냐고 이제 했는데 또 얘기해요. 한 5분 있다가. 그리고 구체적인 그 플랜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 그분의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죠? 뭐가 문제가 되죠? 카피덴셜러티를 그 기밀상 그 규칙을 깨는 게 되죠. 그렇다고 또 가만히만 있기에는 뭔가 좀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또 윤리적인 걸 지키면서 법적인 걸 지키면서 나한테 이런 거. 만약에 이분이 여대생이 아니고 결혼해서 남편과 애가 있는 중년 여성인 경우에는 또 약간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ethical 그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컨설팅도 하고 동료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법칙에 대해서 그 책도 많고 어떤 이론도 많이 있어요. 윤리적인 의사결정 하는 방법들, 어떤 그 theory, 그죠? 이론, 아니면 그 모델.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흐름이 있어요, 순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정의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 정의하고 나서 그 이제 내담자를 그 상황에 이제 인발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자료를 보는 거예요. 윤리 강령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논문 같은 거. 그 다음에 적합한 원리 원칙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사인 나의 느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나 동료하고 컨설팅 하면서 회의할 수 있어요. 물론 내 기밀 사항이 안 빠져나가게 좀 유의하면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잘 파악하시고 진짜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베스트 아웃컴이 뭘까? 베스트 최고의 결과가 뭘까?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저도 쉽지 않아요, 지금. 가끔 이제 딜레마 같은 경우도 있고,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좋은데 저런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또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각종 상담, 이제 미국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담소에 상담사들이 있죠. 인플로이로. 그때 이제 필요하면은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담소 소장이에요. 오너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용한 상담사 분들이 계세요. 몇 분. 근데 그분들이 법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법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습니다. 뭐 전문가나 뭐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제가 그걸 좀 이렇게 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 상담소의 뭐 그런 어떤 후원을 통해서. 그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소피. 이거는 약간 역사적인 건데
이 상담사, 그러니까 카운셀러라고 하죠. 카운셀러라는 그 개념은 사실 아직도 그 범위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운셀러가 여러분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심리 상담 이런 게 붐이 일어난 게 1950년대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 막 뭐 상위 용사들이 막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런 모습들. 그게 뭐 이제 50년대에서 심리학의 어떤 전성기가 시작됐고 그때 그 유명한 칼 로저스가 이제 그때 막 그런 틀을 많이 세웠죠. 심리학으로 막 할 수 있는. 근데 미국 심리학의 분파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동부, 중부, 서부의 그 어떤 파이오니어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힐트너라든가 뭐 클라인벨이라든가 또 오츠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서부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한 그 상담소 같은 경우는 서부의 그 클라인벨의 그 철학을 많이 따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다 철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카운셀링이란 개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학교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소위 말하는 요즘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라고도 많이 하고 멘탈 헬스 카운셀링 뭐 이런 분과가 많이 생겼는데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카운셀링 사이콜로지라는 디파트먼트로 그런 분야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다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같은 이런 걸 다루진 않았고, 뭐랄까 일반적인 걸 많이 다뤘어요. 일반적인 그냥 건강한 부분, 이 사람의 웰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거를 많이 다뤘었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증세나 문제를 발달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사춘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 이거는 중년이기 때문에 그 메노포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좀 약간 트렌드 같은 게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예방, 그죠? early 뭐 prevention 또는 뭐 early intervention 이런 거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내담자를 좀 더 격려하고 힘을 주는 쪽, 인파워링 하는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러분이 예비 카운셀러라고 일단 그냥 제가 가정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카운셀러로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런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 그 신경정신과에 내원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의사는 뭐죠? 이렇게 제일 큰 뭐랄까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냐면 의대에서 수련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배경이 약간 사이언스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죠. 약 처방, 메디케이션, 프리스크립션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카운셀러는 아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카운셀러는 사이콜로지에 기반해서 내담자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트레이먼트를 하는 그런 잡을 가진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들, 이제 사이키아트리스트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물론 상담도 이분들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의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내담자와의 인터랙션을 하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만 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덴셜이 이제 말 그대로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자격증을 갖게 되는 날이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뭐 자세한 거는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그 웹에서 그냥 토론방에서 그걸 표현하시면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좀 체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은 좀 할 수 있는 일도 좀 그게 딱 규정이 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자격증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토론 또 있으니까 토론에 열심히 임해주시고 또 다음 수업 때 다룰 내용 또 예습 잘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